안녕하세요. 데이터는 정말 많은데 말이죠. 그 속에서 진짜 원인과 결과, 이걸 딱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A가 늘어나니까 B도 같이 늘어더라.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과연 A가 진짜 B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질문. 그러니까 상관관계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약간 통계적 탐정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입니다. 특히 내생성이라고 부르는 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푸는 두 가지 핵심 전략, 2단계 최소 제곱법, 줄여서 ESLS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통제 함수, CF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두 도구가 각각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어떤 걸 쓰는 게 더 나을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그냥 데이터만 딱 보고,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주 유명한 예시 있잖아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막 늘면 상어 공격 건수도 같이 늘어난다. 근데 그렇다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교란 요인, 영어로는 confounding factor라고 하는데요. 이 숨겨진 제3의 변수가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죠.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상어 공격 사이에는 사실 더운 날씨라는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는 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도 많이 찾고, 또 바다에도 많이 가니까 상어랑 마주칠 확률도 같이 높아지는 거고요. 통계 분석, 특히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걸 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 못한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오차양, 에러텀이라고 부르는 뭐랄까 일종의 잡동사니 통 같은 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차양에 들어간 숨겨진 요인들이 하필이면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 원인 변수, X라고 보통 부르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것과 관련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바로 내생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엔도제니티리. 네, 오차항하고 원인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게 되면 우리가 회귀 분석 돌려서 얻은 결과 있잖아요. 그게 둘 사이의 순수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 숨겨진 요인 때문에 생긴 영향까지 막 뒤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회귀 분석 결과만 보고 이게 원인-결과 관계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뭔가에 오염되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그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 막 잡음 같은 것들이 끼어들어서 결과가 왜곡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오염,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 내생성이라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도구가 고안되는데요. 그게 바로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줄여서 IV라고 부릅니다. 이 도구 변수는요, 아주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 원인 변수 X요. 여기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요. 둘째는 결과 변수 Y에는 오직 그 원인 변수 X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른 경로로 직접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창이잖아요. 그 잡동사니통, 즉 숨겨진 교란 요인들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원인 변수 X와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 자체, 결과 변수 Y와는 그 용의자를 통해서만 관련이 있고 다른 어떤 외부 요인, 오차함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나 증인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오,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단서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진짜 범인, 아니 진짜 원인의 영역을 밝혀내는 그런 거군요. 그럼 이 깨끗한 단서, 즉 도구 변수를 찾았다고 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서 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네. 좋은 도구 변수를 찾았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2단계 최소 제곱법, Two Stage Least Square, 2SLS입니다. 2단계 최소제곱법. 이름에서도 뭔가 두 단계를 거친다는 느낌이 딱 오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 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까 원래 원인 변수 x는 내생성 때문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된 x를 직접 쓰는 대신에 도구 변수 z라는 깨끗한 단서를 이용해서 x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만 쏙 골라내자는 겁니다. 자, 1단계는요. 도구 변수 z를 사용해서 원래의 원인 변수 x 중에서 도구 변수 z랑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오차항과는 상관없는 깨끗한 부분만을 예측해냅니다. 마치 z라는 필터로 x를 한번 싹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예측된 깨끗한 x를 보통 xhat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단계, 이제 원래 오염된 x 대신에요. 1단계에서 얻은 깨끗한 xhat 있죠. 이걸 사용해서 결과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를 xhat에 대해서 회귀 분석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도구 변수를 써서 원인 변수의 깨끗한 버전, 그 Xhat을 만들고 2단계에서는 그 깨끗한 버전을 가지고 진짜 인과 효과를 측정한다. 오염된 부분은 그냥 아예 버리고 시작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xhat은 도구 변수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오차항과의 관련성, 즉 내생성 문제가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단계에서 추정된 xhat의 효과는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으로 얻은 효과는 국소 평균 치료 효과, 영어로는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줄여서 RATE라고 부르는 개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그리스트와 인벤스가 정립한 개념인데요. 국소 평균 치료 효과, 레이트.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레이트는 뭐냐면요. 전체 인구에 대한 효과가 아니에요. 아니고 도구 변수에 의해서만 행동이 바뀐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진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서 내생성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집 근처에 대학이 새로 생겼는지 여부, Z를 도구 변수로 쓴다고 가정해보죠. 자, 사람들 중에는요. 집 근처에 대학이 생기든 말든 원래 대학에 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Always takers.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 바로 옆에 생겨도 절대 안 갈 사람들도 있겠죠. Never takers. 레이트는요. 바로 집 근처에 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대학에 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즉, 2SLS는 도구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그룹의 효과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잠재 결과 모형, Potential Outcomes Framework라는 어떤 이론적인 틀 안에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2SLS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그룹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효과이긴 하지만 그 인과적인 의미만큼은 아주 명확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뭐든지 장점만 있진 않을 텐데요. 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또 레이트로 해석되려면 단조성, 모노토니시티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도구 변수가 사람들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만 바꾼다는 가정이에요. 아까 예시에서는 대학 설립이 대학 진학을 늘리만 늘렸지 오히려 줄이지는 않는다.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현실에서 항상 맞다고 보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2SLS는 기본적으로는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좀 비선형적이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2SLS는 오염된 변수에서 깨끗한 부분만 걸러내서 쓰는 방식인데 혹시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오염 자체를 어떻게든 좀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게 두 번째 접근법, 통제함수, Control Function, CF입니다. 통제함수 접근법도 똑같이 도구 변수를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2SLS가 내생 변수 X에서 깨끗한 부분, Xhat만 골라내서 썼다면요. 통제함수는 반대로 X의 오염된 부분을 직접 식별해서 그 영향을 아예 통제해버리자. 이런 전략을 씁니다. 오염된 부분을 직접 통제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 1단계는 ESLS랑 비슷해요. 도구 변수 Z1 이용해서 원인 변수 X를 예측하는 회기식을 만듭니다.
여기까진 똑같죠. 하지만 이때 ESLS처럼 그 예측값 X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남은 찌꺼기, 즉 잔차 있잖아요. 보통 V라고 많이 쓰는데 이 V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도구 변수 Z는 X의 깨끗한 부분만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면 Z로 설명되지 않고 남은 이 잔차 V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X의 오염된 부분, 즉 내생성을 유발하는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원래의 결과 변수 Y를 분석하는 회기식에 원래의 원인 변수 X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면서 동시에 1단계에서 구한 그 잔차 V를 추가적인 통제 변수로 함께 넣는 겁니다. 잔차 V를 통제 변수로 넣는다. 그래서 이름이 통제 함수군요. 내생성을 일으키는 그 오염된 부분을 V라는 함수 형태로 포착해서 그걸 모델에 직접 넣어서 통제함으로써 X의 순수한 효과만 남기려고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내생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 X랑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잖아요. 근데 이 잔차 V가 오차항 중에서 X와 관련된 부분을 딱 대변한다고 보고 V를 통제 변수로 넣음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끊어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선택 편의,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를 다루는 선택 모형, 셀렉션 모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 통제 함수의 아이디어를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하는 선택 자체가 내생적일 때, 그럴 때 적용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오, 통제 함수의 접근 방식?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ESLS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유연성, 플렉시빌리티입니다. ESLS는 Xhat이라는 좀 변환된 변수를 사용했지만 CF는 원래 변수 X를 그대로 쓰면서 잔차 V를 추가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 덕분에 변수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거나 아니면 내생성 문제 자체가 더 복잡한 경우에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살펴볼 기울기 내생성 같은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통제함수로는 다룰 수가 있어요. 또 원래 변수 X를 그대로 쓰니까 해석이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고요. LAT 같은 국소적 효과가 아니라 전체 모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 AT를 추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다는 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네요. 근데 보통 유연성이 높으면 뭔가 대가가 따르던데 단점은 없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연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구자가 설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설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좀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구한 잔차 V랑 결과 변수 Y 사이의 관계를 어떤 함수 형태로 가정할 거냐, 뭐 이런 거요. 또 어떤 통계적인 분포를 가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과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정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게 ESLS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즉, 요약하면 잠재 결과 모형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ESLS보다는 좀 약하고 연구자가 세운 가정에 결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2SLS는 해석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적용 범위나 유연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제 함수는 더 복잡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이 있지만 그만큼 가정에 민감하고 해석이나 검증은 더 까다로워지는 명확성이냐 유연성이냐 이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방법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좋은 도구 변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법론 자체가 좋아도 적절한 도구 변수, 아까 말한 그 깨끗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현실 연구에서는 이 좋은 도구 변수를 찾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만약 연구하려는 현상이 비교적 단순해서 2SLS의 기본 가정들 있잖아요. 뭐 선형성이라든지 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판단되고 또 잠재 결과 모형화에서의 명확한 인과적 해석, 즉 레이트를 얻는 게 중요하다면 2SLS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 같은 분야에서 강조하는 신뢰성 혁명, credibility revolution이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가정이 비교적 투명하고 또 검증 가능한 틀을 제공하는 2SLS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문제가 좀 복잡해서 2SLS의 가정이 잘 안 맞거나 예를 들어 비선형 관계가 의심될 때 아니면 내생성 문제 자체가 좀 더 꼬여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선택 편의가 복잡하다거나 심지어 X가 Y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자체가 내생적인 경우 이럴 때는 통제 함수의 유연성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F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아,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아직 좀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이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연구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자책, 이북 구매에 관한 연구인데요. 사용자가 책의 미리 보기나 리뷰를 보는 행동 X, 이 실제 구매 Y로 이어지는 그 인과적인 효과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미리 보기를 많이 보는 성향이랑 또 책을 구매하는 성향 사이에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공통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라든지요. 이게 바로 내생성 문제죠. 미리 보기를 많이 보는 것도 관심 때문이고 구매하는 것도 관심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연구에서는 통제 함수 접근법을 썼습니다. 1단계에서 도구 변수, 예를 들면 플랫폼의 디자인 요소 같은 걸 썼다고 하네요. 를 사용해서 미리 보기나 리뷰를 볼 확률을 예측하고요. 그 예측에서 나온 잔차, V를 구했습니다. 이 잔차 V가 바로 관찰되지 않는 공통 요인의 영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2단계의 구매 예측 모델에 원래 변수인 미리 보기나 리뷰 시청 여부, X와 함께 이 잔차 V를 통제 변수로 넣은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잔차 V의 개수, 그걸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숨겨진 요인, 내생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미리 보기 리뷰에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 내생성을 유발하는 숨겨진 요인의 효과 크기를 젠차 후이의 개수, 그 델타로 직접 추정하고 그걸 통제해서 원래 변수 X의 효과를 제대로 보겠다. 이런 방식이군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사례는 더 복잡해 보이던데요. 기울기 내생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네. 두 번째 연구는 통제 함수의 유연성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생성이라고 하면 숨겨진 요인이 원인 변수 X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 변수 Y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많이 생각해요. 이걸 좀 더 정확히는 절편 내생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Y절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숨겨진 요인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즉 관계식의 지울기, 슬로브 자체를 바꾸는 상황을 다룹니다. 기울기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잘 와닿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볼 때요. 어떤 제품의 가격 X가 판매량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줄어들겠죠. 이 관계의 가파른 정도를 가격 민감도, 즉 기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품이 엄청난 유행, 이게 숨겨진 요인을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유행은 당연히 판매량 Y를 직접 늘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막 사니까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가격 X를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생성입니다. 유행이라는 요인이 Y에도 X에도 영향을 주죠. 그런데 기울기 내생성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 유행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평소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유행이라는 숨겨진 요인이 가격 민감도라는 기울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 가격이면 비싸서 안 샀을 텐데 지금은 유행이니까 그냥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복잡한데요. 가격의 효과 자체가 외부 요인, 예를 들어 유행 같은 거에 따라 막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가격 정책 같은 거 세울 때 완전히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기울기 내생성 문제는 일반적인 2SLS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통제 함수를 좀 더 확장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비슷하게 가요.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가격 P를 예측하고 잔차 V를 구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요. 단순히 잔차 V만 통제 변수로 넣는 게 아니고 잔차 V와 원인 변수인 가격 P를 곱한 상호작용 항, BP, 이걸 추가로 모델에 포함시킵니다. 이 상호작용항이 바로 숨겨진 요인 V가 가격 민감도 P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행 때문에 왜곡된 가격 효과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짜 가격 민감도를 분리해서 추정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통제 함수라는 게 잔차 위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 형태로 만들어서 더 복잡한 형태의 내생성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유연성을 가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통제 함수의 강력한 장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모델이 이렇게 복잡하고 유연해질수록 그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상호작용항을 넣을 거냐, 함수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런 가정들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가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내생성 같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쓰기보다는 해석이 더 용이하고 가정이 덜 필요한 2SLS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도구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네요. 이 상관관계만 보고 속단하기 쉬운 세상에서 진짜 인과관계를 찾아내려는 노력, 그 핵심에는 내생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고 그 해결책으로 2단계 최소제곱법 2SLS와 통제함수 CF라는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 방법 모두 좋은 도구 변수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죠. ESLS는 오염된 원인 변수에서 깨끗한 부분만 걸러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특정 가정화에서 명확한 인과적 해석, LAT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반면에 통제함수는 오염된 부분을 직접 측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선형성이나 기울기 내생성 같은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는 분석하려는 문제의 성격,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 또 연구자가 얼마나 강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군요. 중요한 건 각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랑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각 도구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접하실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관관계 너머에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뉴스 기사나 회사의 실적 발표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실 때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내생성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사를 봤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 정책이 시행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혹시 원래부터 존재했을지 모를 차이점은 어떻게 고려되었을까? 만약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 해석을 어떻게 좀 달리 봐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숨겨진 요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